제발 한 입만 먹게 해주세요. 지금 밀라노 선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식당이 마비되고 선수들은 차가운 빵과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선수단 숙소 앞에서만 경악할 만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수영 선수는 샌드위치 2개를 들고 와서 제발 한국 도시락 하나만 바꿔달라며 애걸했고, 미국 육상 선수는 한 끼에 30유로를 주겠다며 돈까지 내밀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을 무시하던 조직위 리스크 총괄 책임자마저 새벽 5시 한국 급식센터의 압도적인 시스템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한국 도시락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세계가 이토록 경악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단 로엘입니다. 국제대회 급식 리스크를 진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밀라노 선수촌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7시 선수촌 중앙식당 앞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국 선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소문이 퍼진 뒤로 이용률이 급락한 거였죠. 선수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먹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국 코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일부 팀은 외부 케이터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선수단만 식당 이용률이 처음부터 제로였던 겁니다. 단 한 명도 중앙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 정확히 3번 외부에서 도시락이 배달됐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더 무너질 텐데 아시아식 감성 운영이 버티겠어요? 제 편견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일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열린 한 국제대회 현장에서 저는 급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목격했죠.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운영진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결과는 참사였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이 무너졌고 경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공식이 하나 박혔습니다. 아시아식 운영은 감성은 있어도 시스템은 약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보며 확신했어요. 저건 오래 못 간다고요. 반드시 사고가 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 수영 선수 2명이 한국 숙소 앞에 서 있더군요.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가 나오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시락 하나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샌드위치 2개 줄 테니 한국 도시락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개수가 딱 맞춰져 있어서 나눠줄 수 없다고 했어요. 독일 선수들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쯤 미국 육상 선수 3명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죠. 한 끼에 30유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판매용이 아니라고 선수단 전용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한국 도시락을 찾는 거죠? 그냥 밥인데요. 위생이 보장된 식당도 있고 외부 케이터링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 도시락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체조 선수 한 명이 한국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초콜릿바 5개를 들고 있더군요. 한국 선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발 한 입만 먹어보게 해달라고요. 사진만 찍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은 절박했습니다. 진짜로 필요했던 거죠. 노루 소문 때문에 믿을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 도시락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12년 전 그 참사가 제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런 방식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수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15건으로 늘어났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조직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도시락 총 182개 하루 3회 배송, 3개 도시 분산 생산, 배달 지연 제로.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한데요. 이탈리아 교통 상황에서 3개 도시를 커버하면서 지연이 없다고요? 말이 안 돼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선수단 앞 풍경이 화면에 떴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신뢰였어요. 노로 대란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음식, 그게 한국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직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감염 의심 사례가 23건으로 늘었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력 저하를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이용률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선수들이 먹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중앙식당 신뢰도 급락, 외부 케이터링 수요 폭증, 하지만 공급 부족. 그런데 한 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감염 사례 제로, 식사 만족도 100%, 외부 의존도 제로. 제 옆에 앉은 비앙카 카르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앙카는 이탈리아 유명 셰프 출신이었어요. 조직위 급식 브랜딩 책임자였죠. 그녀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쇼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무시하는 행위죠. 우리 미슐랭 시스템을 깔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앙카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12년 전 그 참사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시스템 없이 감성만으로 버티려는 시도는 언제나 무너진다고요. 회의 중간 케이토 나가사와가 끼어들었습니다. 케이토는 일본계 스폰서 대행사 임원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이슈는 돈이 말합니다. 여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눈빛엔 뭔가 계산적인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아챘어요. 케이토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자였고 제 역할은 숫자와 시스템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선수촌을 걸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햇살이 따가웠죠. 중앙광장을 지나는데 또다시 한국 숙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이번엔 더 많았어요. 10명쯤 됐을까요? 각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나와서 정중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눠드릴 수 없어요. 개수가 정확히 맞춰져 있거든요.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문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 선수가 난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선수단 전용이라 외부 판매는 안 돼요. 급식센터에서 우리만을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급식센터요? 외부 케이터링이 아니라 자체 운영이라고요? 선수단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자체 급식센터를 돌린다고요? 그건 비효율의 극치 아닌가요? 저녁 무렵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웨덴 선수 2명이 한국 도시락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가 먹다 남은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으며 서로 이야기했죠. 이게 진짜 선수 음식이야. 우리가 먹는 건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진짜 선수 음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건 가짜라는 얘긴가요?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저는 15년 넘게 국제대회 급식을 관리해왔습니다.
미슐랭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왔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선수들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한국 도시락만 찾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을 검색해 봤어요.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었죠. 그저 선수단 자체 운영이라는 짧은 설명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독일 수영 선수가 한국 도시락 사진을 올렸거든요. 캡션은 간단했어요. 이게 진짜 올림픽 음식이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어디서 사요? 나도 먹고 싶어요. 왜 우린 저런 거 없어요? 미국 육상 선수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샌드위치와 한국 도시락을 나란히 찍은 거였어요.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왼쪽은 음식, 오른쪽은 연료. 좋아요가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바이럴이었죠. 한국 도시락이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비앙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에단, 이거 봤어요? 우리 이탈리아가 망신당하고 있어요. 미슐랭 시스템이 조롱받고 있다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앙카, 진정하세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앙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한국이 우리를 깔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죠. 저는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비앙카가 뭔가를 꾸미려 한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제 동료가 아니라 조직위 핵심 인사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케이토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단, 한잔하시죠.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수촌 근처 바에서 만났어요. 케이토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에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너무 튀잖아요. 선수들 반응도 과하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시적이겠죠. 곧 정리될 겁니다. 케이토가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죠. 에단, 여론이란 건 만들 수 있어요. 적절한 의혹 하나면 충분하죠.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의혹이요? 무슨 의혹이죠? 케이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위생이죠. 노로 대란 와중에 외부 급식센터를 돌린다. 검증은 됐을까요? 혹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토,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거 없는 의혹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케이토는 빙그레 웃었죠. 근거요? 에단, 여론은 근거가 아니라 불안으로 움직여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원하거든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케이토의 말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혹시 케이토 말이 맞는 걸까요? 한국 급식센터 정말 검증이 된 걸까요? 노로 위험은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론 한국이 의심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론 케이토와 비앙카가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엔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선수 3명이 샌드위치를 들고 한국 숙소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제발 바꿔주세요. 이거 3개 줄게요. 한국 도시락 하나만 주세요.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올림픽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한국 뭐하는 나라야. 나도 저 도시락 먹고 싶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급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이미지 문제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요. 저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한국급식센터가 정말 어떤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오늘은 한국급식센터를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밀라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미리 알아뒀어요. 선수촌에서 30분 거리 작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죠.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차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대회 현장이었어요. 급식 시스템이 무너지던 날이었죠. 저는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로 국제대회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급식센터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건 아수라장이었어요. 음식은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온도 관리는 엉망이었고 위생 체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운영진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곧 해결된다고 했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배탈이 났고 컨디션이 무너졌어요. 경기력이 떨어졌죠. 일부 선수는 기권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감성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시스템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스템을 신봉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규정, 검증, 표준화. 이것들이 제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볼 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던 겁니다. 저건 감성이고 감성은 무너진다고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새벽 5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죠. 간판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순 없었지만 이곳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 입구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인데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가 본 건 군대였습니다. 아니, 군대보다 더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을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온도였어요. 벽에 디지털 온도계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 구역 섭씨 3도, 조리 구역 18도, 포장 구역 15도. 모든 구역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10분마다 한 번씩 누군가 온도를 체크하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선이었어요. 사람들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구역 안에서만 움직였죠. 재료가 들어오는 입구, 조리하는 공간, 포장하는 라인, 출고되는 출구. 모두 일방향이었어요. 역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량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정확히 측정됐어요. 쌀 150g, 닭가슴살 120g, 브로콜리 80g. 저울 위에 올려지고 확인되고 기록됐습니다. 한 그램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었어요. 기술이었죠. 운영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국제대회에서 본 어떤 급식 시스템보다 정교했어요.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성이었어요. 37쯤 돼 보였죠. 그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린입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 운영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에단 로엘입니다. 조직위 위생 급식 리스크 총괄이고요. 오늘 이렇게 방문한 건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박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마든지 보세요. 그녀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재료 검수 구역으로 갔어요. 새벽 4시에 재료가 도착한다고 했죠.
공급업체 3곳에서 분산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문제 생기면 나머지 2곳에서 커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재료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고 시간, 유통기한, 온도, 이력이 기록돼 있었어요. 박서리는 하나하나 설명했죠. 우리는 이력 추적이 안 되는 재료는 쓰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추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은 조리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시락마다 이름표가 있었거든요. 선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민준. 한글 이름들이었죠. 박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별 맞춤 도시락을 만들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선수는 해당 재료를 빼고요. 오늘 경기가 있는 선수는 소화가 빠른 메뉴로, 내일 경기인 선수는 회복식으로 구성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2개 도시락을 전부 다르게 만든다고요? 박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선수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각자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포장구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도시락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저염 경기 후 회복식 추가. 수분 섭취 늘릴 것. 컨디션 주의. 저는 박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모는 누가 쓰나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영양사와 트레이너가 매일 오후 회의를 해요. 선수별 컨디션을 공유하고 다음날 식단을 조정하죠. 그 결과가 메모로 나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선수 관리 시스템이었죠. 음식을 통한 컨디션 관리였습니다. 제가 15년간 봐온 어떤 시스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새벽 5시 45분 첫 번째 배송이 출발했습니다. 3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밀라노 시내 남부 외곽, 북부 외곽. 3방향으로 나뉘어 갔죠. 박서린이 설명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고려해 루트를 3개로 나눴어요.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 2은 정시에 도착하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철저한 계산과 준비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감성 운영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박서리는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차트가 가득했어요. 일별 배송 시간, 선수별 잔반량, 메뉴별 만족도. 모든 게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봐요. 어떤 메뉴가 잘 먹히는지, 어떤 선수가 입맛이 없는지. 그걸 바탕으로 다음날 메뉴를 조정하죠. 선수들은 말을 안 해도 잔반량이 말해줘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었어요. 데이터 기반 운영이었죠. 제가 신봉하던 시스템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급식센터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안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밝아진다기보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12년 전 그 참사, 제가 봤던 아시아식 운영. 그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저 준비 안 된 운영이었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저는 택시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밀라노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 쇼가 아니라 실력.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택시가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확신이 무너진 사람, 편견이 깨진 사람, 그리고 진실을 본 사람이었죠. 새벽 급식센터를 다녀온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정확한 움직임, 그 철저한 시스템.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셜미디어 알림이었죠. 독일 수영 대표팀 공식 계정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선수 5명이 한국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선수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30분 만에 1000개가 넘었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도시락 배달 앱 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었어요. 현상이었죠. 한국 도시락이 밀라노 올림픽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미국 육상팀도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엔 더 강렬했습니다. 선수 3명이 샌드위치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죠. 한 명이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곤 샌드위치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다른 선수가 한국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는 뚜껑을 열며 말했죠. 그리고 이게 한국 선수들이 먹는 거예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도시락 안엔 색색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선수가 말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린 배를 채우고 그들은 이기기 위해 먹어요. 영상은 10분 만에 1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새벽에 본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기기 위한 음식.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만드는 음식이었죠. 오후 4시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비앙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에단,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요. 긴급 상황이에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앙카와 케이토가 앉아 있더군요. 비앙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케이토는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비앙카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엔 소셜미디어 피드가 가득했어요. 한국 도시락 사진, 영상, 댓글.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봐요, 에단. 우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미슐랭 시스템이 조롱거리가 됐어요. 케이토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비앙카,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에단,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에 본 광경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비앙카가 끊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라고요? 에단,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는데 인상적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비앙카.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제가 한국 급식센터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본 건 케이토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급식센터를 갔다고요? 혼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온도 관리, 동선, 계량 모든 게 정확했어요. 비앙카가 비웃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에단, 당신 혹시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예요? 저는 황당했어요. 매수라니요, 비앙카. 저는 제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케이토가 개입했습니다. 자, 진정하시죠. 둘 다요.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에단, 당신 말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론이죠. 저는 케이토를 바라봤습니다. 여론이요? 케이토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요, 여론. 지금 소셜미디어는 한국으로 도배됐어요. 사람들은 우리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건 브랜드 위기예요. 비앙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케이토.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케이토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국 급식센터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혹이요? 무슨 의혹이죠? 케이토가 대답했어요. 위생이죠. 노로 대란 와중에 외부 급식센터를 운영한다. 검증은 됐을까요? 혹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케이토. 그건 근거 없는 공격이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위생 상태는 완벽했어요. 케이토가 웃었죠. 에단, 당신은 전문가예요.
하지만 대중은 아니에요. 대중은 불안에 반응해요. 비앙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케이토 말이 맞아요, 에단.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의문을 제기하면 돼요. 언론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음해였거든요. 근거 없는 공격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케이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윤리적이라고요? 에단, 비즈니스에서 윤리란 건 사치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생존이죠. 비앙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 당신이 한국을 좋게 봤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없어요. 케이토가 웃으며 말했죠. 참여 안 해도 돼요, 에단.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케이토와 비앙카가 하려는 건 옳지 않았어요. 한국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완벽하게 일했죠. 오후 5시 저는 다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체조팀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선수 4명이 한국 숙소 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뒤에 한국 선수들이 보였죠.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팀, 우리 영웅들. 당신들 음식은 마법이에요. 댓글이 또 폭주했습니다. 이번엔 5,000개가 넘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해. 선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해.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선수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박서린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선수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각자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저녁 7시 케이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단, 내일 아침 기사 나갈 거예요. 한국급식센터 위생 의혹. 준비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급식센터 위생검증 논란. 노로 대란 속 외부 운영 적절한가.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용은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죠. 대신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증 절차는 충분했을까요? 노로 위험은 없을까요? 투명성은 확보됐을까요? 기사엔 익명의 조직위 관계자 발언도 실렸어요. 한국 시스템이 인상적인 건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외부 급식센터 운영은 리스크가 크다. 검증이 필요하다. 케이토가 흘린 거였죠. 틀림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죠.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숙소로 가야 했거든요. 아침 7시 한국 숙소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시작됐구나. 한 기자가 한국 관계자를 잡고 물었습니다. 위생 검증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요?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한국 관계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준비가 안 된 듯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몰리고 있었죠. 오전 10시 조직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죠. 한국급식센터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해요. 비앙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검증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요. 한국급식센터를 전면 감사하는 거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케이토가 덧붙였습니다. 비앙카 의견에 동의해요. 검증 전까지 한국 도시락 배송을 중단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어제 한국급식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가 본 건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온도 관리, 위생, 동선 모든 게 국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문제는 한국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질투와 자존심으로 무고한 팀을 공격하고 있어요. 비앙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비앙카. 한국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이에요. 케이토가 웃었습니다. 에단, 감정적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객관적이라고요?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는 게 객관적인가요?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자, 진정하시죠. 에단, 당신 의견은 알겠어요. 하지만 여론이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 결과 검증팀이 구성됐습니다. 오후 2시에 한국급식센터로 간다고 했어요. 저도 포함됐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오후 1시 저는 한국 숙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서린을 만나야 했거든요. 그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서린 씨, 오늘 기사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네요. 박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다고요? 박서린이 작게 웃었어요. 네, 우리가 잘하면 질투가 생기죠.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오히려 담담하더군요. 박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씨, 걱정 마세요.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모든 기록이 있고 모든 절차가 문서화돼 있어요.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검증팀이 급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이었어요. 비앙카, 케이토, 그리고 외부 위생 전문가 2명. 저도 함께였죠. 박서린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껏 보세요. 모든 구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엔 온도 기록, 재료 이력, 조리 로그가 빼곡했습니다. 비앙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조작 가능하잖아요? 박서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외부 서버에 실시간 백업됩니다. 조작하면 이력이 남아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급식센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냉장고 온도, 조리도구 청결도, 재료 유통기한. 모든 걸 체크했어요. 박서린은 하나하나 설명했죠. 여기가 재료 입고 구역이고요. 여기서 온도를 체크해요. 이 로그를 보시면 10분마다 기록된 게 보일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네요. 제가 본 급식 시스템 중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전문가도 동의했죠. 위생 상태 완벽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비앙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케이토는 무표정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결백했어요. 아니, 결백을 넘어 완벽했죠. 오후 4시 검증이 끝났습니다. 박서린이 우리에게 차를 내왔어요. 수고하셨어요. 결과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길에 케이토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철저하네요. 비앙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죠? 무고한 사람을 공격했는데요. 저녁 6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증 결과 한국급식센터는 모든 기준을 충족함. 위생 상태 우수. 문제 없음. 짧고 명확하게 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면 케이토와 비앙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또 다른 음해를 꾸미진 않을까요? 한국은 계속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밤 9시 박서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단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한국이 더 대단했습니다. 공격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진실을 보여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한국이 옳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겠다고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캡처하고 증거를 모았죠. 아침 9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비앙카, 케이토, 조직위 간부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에단, 검증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급식센터를 전면 검증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시스템은 모든 국제 기준을 충족했고 오히려 초과 달성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우수했고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어요. 온도 기록표, 재료 이력 추적 시스템, 조리 로그. 하나하나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10분마다 온도가 기록됩니다. 모든 재료는 이력 추적이 가능해요. 조리 과정은 분 단위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2분도 같은 의견이셨어요. 저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제가 본 급식 시스템 중 최고 수준. 위생관리 완벽함. 배울 점이 많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선수 개개인을 위한 맞춤 급식을 제공해요. 알레르기, 경기 일정, 컨디션을 모두 고려합니다. 비앙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단, 그건 과장 아닌가요? 개인 맞춤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과장이 아니에요, 비앙카. 제가 직접 봤어요. 도시락마다 선수 이름과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하나 더 띄웠어요. 도시락에 붙은 메모였습니다. 오늘은 저염 경기 후 회복식 추가. 수분 섭취 늘릴 것. 저는 설명했죠. 이게 개인 맞춤의 증거예요. 선수별로 다른 메뉴를 제공합니다. 케이토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용은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수 컨디션이죠. 한국은 선수를 투자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봐요. 제 말에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어제 박서린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는 박서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박서린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목표가 아니다. 선수가 이기게 하는 음식이 목표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수는 가족이다. 가족은 편한 밥이 아니라 살아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하나 더 넘겼어요. 선수별 잔반량 데이터가 나타났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잔반량을 체크해요. 선수가 말을 안 해도 잔반량이 말해주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날 메뉴를 조정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데이터 기반 운영이죠.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가 15년간 국제대회를 다니며 본 어떤 것보다 정교했어요.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단, 그럼 우리는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자존심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보다 잘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그래서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렸어요. 비앙카가 발끈했습니다. 에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비앙카. 어제 기사 당신과 케이토가 흘린 거 알아요. 케이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단, 조심하세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증거요? 어제 회의에서 당신들이 한 말 녹음돼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케이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앙카는 창백해졌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음해하려 했어요. 질투와 자존심 때문에요.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에단, 진정하세요. 이건 심각한 고발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케이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국급식센터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론은 근거가 아니라 불안으로 움직여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케이토를 바라봤어요. 케이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비앙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일했죠.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동료들을 고발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박서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씨, 회의 결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더 일찍 막지 못해서요. 박서린이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인정받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다시 한국급식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서린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조리구역에서 선수들 도시락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서린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잖아요. 박서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에단 씨,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 뭘 의지할까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몸이 받쳐줘야 해요. 그 몸을 만드는 게 음식이에요. 그녀는 도시락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니에요. 선수가 이길 수 있게 하는 연료예요. 우리는 그 연료를 최적화하는 거죠. 종목별로, 선수별로, 경기 일정별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죠. 선수 컨디션을 위한 정밀 과학이었습니다. 박서린이 말을 이었어요. 에단 씨, 우리는 크지 않아요. 예산도 적고 인력도 부족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선수를 위한 진심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박서린이 웃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선수들이 메달 따는 순간 보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음식을 먹고 이겼다는 게 자랑스러우니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명예를 원하지도 않았죠. 그저 선수들이 이기길 바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급식센터를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요. 그들은 시스템만 갖춘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선수를 향한 진심을 음식에 담았죠.
저녁 6시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시스템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부족하다. 진심이 있어야 한다. 선수를 향한 진심. 그게 한국의 비밀이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 올림픽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조직위였어요. 어제 제가 회의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됐거든요. 누군가 흘린 거였죠. 아침 8시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조직위 간부 한국 급식음의 기도. 질투가 만든 스캔들. 기사엔 케이토와 비앙카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실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진실 공개였지 이런 스캔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오전 10시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직위 전체가 모였어요. 의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케이토 비앙카 사임하시오. 즉시요. 케이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비앙카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단, 당신이 한국급식센터 재검증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시오. 언론 브리핑도 당신이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급식센터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시스템은 모든 국제 기준을 충족했고 오히려 초과 달성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온도 기록, 위생 상태, 조리 과정.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0분마다 온도를 체크하고 모든 재료는 이력 추적이 가능하며 조리 과정은 분 단위로 문서화돼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제 의혹 기사는 뭐였나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음해였습니다. 일부 간부의 질투에서 비롯된 거였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에단 씨, 한국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제가 15년간 본 급식 시스템 중 최고입니다. 그들은 선수 개개인을 위한 맞춤 급식을 제공해요. 알레르기, 경기 일정, 컨디션을 모두 고려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에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수가 이기게 하는 음식이 목표죠.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에요. 선수 컨디션 관리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직위는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워야 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에단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경이로워요. 그들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해요. 단 한 번도 지연이 없었고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어요. 기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선수를 가족처럼 대해요. 가족은 편한 밥이 아니라 살아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믿어요. 오후 4시 저는 다시 한국 숙소를 찾았습니다. 박서린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컨디션은요? 음식은 괜찮았어요? 선수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경기 전에 먹은 도시락 덕분에 힘이 넘쳤어요. 박서린이 웃었죠. 다행이네요. 내일은 회복식 위주로 준비할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선수와 스태프가 가족처럼 소통하고 케어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박서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에단 씨 오셨어요? 브리핑 봤어요.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서린이 말했습니다. 에단 씨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인정받았어요. 선수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웃었죠.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세계 최고니까요. 그때 한 선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서린 씨,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그 반찬 뭐였어요? 박서린이 대답했어요. 아, 닭가슴살 스테이크요? 당신 오늘 경기 있어서 단백질 늘렸어요. 선수가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셨어요? 박서린이 웃었죠. 당연하죠. 당신 경기는 우리 경기예요. 이기게 해드려야죠.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이구나. 단순히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관계였습니다. 선수와 스태프 사이의 신뢰, 존중, 사랑이었어요. 저녁 6시 저는 급식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내일 도시락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선수를 향한 마음이 보였어요. 한 스태프가 도시락에 메모를 붙이고 있었어요. 내일 파이팅.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서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에단 씨, 우리 철학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기는 음식이죠. 박서린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박서린이 대답했어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선수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하듯이요. 그 사랑을 음식에 담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니요. 저는 15년간 급식을 시스템으로만 봤어요. 효율, 위생, 비용.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담았어요. 밤 9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배운 것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이다.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완성된다. 선수를 향한 사랑. 그게 한국의 진짜 비밀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세계가 왜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쓰겠다고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온전히 말하겠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조직위 최종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밀라노 올림픽 급식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한국 급식센터 분석. 왜 그들이 성공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 경험, 제 깨달음, 제 반성을 담았어요. 아침 8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30페이지였어요. 데이터, 사진, 인터뷰, 분석.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직위 전 간부가 모여 있었어요. 의장, 각 부서 책임자, 외부 전문가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에단, 최종 보고를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화면을 공유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급식 시스템 최종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시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중앙식당 노로 감염 의심 사례 43건, 이용률 최저 28%, 선수 만족도 56%. 그리고 한국 선수단. 감염 사례 제로, 배송 지연 제로, 선수 만족도 100%.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어요. 에단,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시스템.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새벽 5시에 생산을 시작해요. 세계 도시로 분산 배송하고 교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죠. 온도는 10분마다 체크하고 모든 과정은 문서화돼요. 둘째, 맞춤화. 화면에 도시락 사진들이 떴어요. 한국은 선수 개개인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요. 알레르기, 경기 일정, 컨디션을 모두 고려하죠. 이건 단순 급식이 아니라 컨디션 관리 시스템이에요. 셋째, 철학.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선수가 이기게 하는 음식이죠. 그들은 선수를 가족처럼 대해요. 가족은 편한 밥이 아니라 살아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믿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2년 전 아시아 대회에서 겪은 참사 때문이었죠. 저는 제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시스템 없는 운영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식 운영은 감성만 있고 시스템은 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면에 한국급식센터 사진이 떴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저는 12년간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에단,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핵심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미슐랭 시스템, 선진국 방식. 이것들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책임을 실행했어요. 선수를 향한 책임을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운영의 수준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예산도 적고 인력도 부족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화면에 박서린의 말이 떴습니다. 선수는 가족이다. 가족은 살아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말했죠. 이게 한국의 철학이에요. 이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밀라노 올림픽 최고의 성과다. 우리는 참고가 아니라 배워야 한다. 겸손하게, 진지하게.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진국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짜 실력을 봤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요. 의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박수는 한국에게 가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급식센터에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박서린 씨, 오늘 최종 보고가 끝났어요. 한국이 최고라고 공식 인정받았어요. 박서린이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에단 씨. 하지만 우린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이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급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박서린과 스태프들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시스템만이 아니라 마음도 배웠죠. 감사합니다. 박서린이 대답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에단 씨가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급식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확히 관리되는 온도, 정성스럽게 담기는 도시락.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박서린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서린 씨,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선수들이 있는 한 우린 계속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성공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으니까요. 저녁 6시 저는 선수촌 중앙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밀라노의 마지막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배운 것.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이 중요하다. 선수를 향한 진심. 책임을 다하는 마음. 그게 세계를 움직인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진국을 믿었지만 오늘 나는 진짜 실력을 봤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력을요. 밤 9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시스템과 마음의 크기로 세계를 움직였다. 이 교훈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 사람의 시작이었죠.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바꿨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